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수학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최근에 반등 이후에 한번 휴식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냥 횡보 구간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단 부분, 그러니까 뭐 34,600포인트 정도를 언제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일단은 바닥권이 아니라 위쪽에 랭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할 게 없는데 나스닥이 올라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나스닥은 생각보다 강하다. 다우보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지금 11,200포인트 돌파해서 이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흐름 자체가 다르죠. 다우는 기존부터 올라와서 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바닥권에 있다가 지금부터 치고 달리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즉 기술주 쪽이 조금 더 이제는 이제 기지개를 펴는 모양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닝 시즌 생각보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죠. 실적들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음봉으로 밀리면서 나스닥하고는 다른 모습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스피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2300에서 2400 사이 정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2500에서 2550 사이에 있는 이 저항권을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저항받은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 감사는 없다, 인위적으로 감산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시장을 조금 눌렀는데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코스피 수급을 제가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10조 넘었다라고 했는데 자, 지난 4분기 뭐 이틀 전이니까 9월 29일부터 해서 이제 12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2조 원을 넘게 매수를 했죠. 자,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13조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과 물량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권에서 애구 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정도만 올라와도 이 지긋지긋한 주식 안 하고 떠나겠다라고 도망가는 타이밍에 외국인들이 이걸 다 받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매수하는 동안 지수 어땠어요? 외국인들이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12조 원을 매수하는 동안 지수는 뭐죠? 박스권 갇혀있죠. 올라간 게 없어요. 바닥권이에요. 즉 나오는 물량을 받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뭐 지수가 반등이 나왔네, 여기가 고점이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즌 때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이 당시에 코로나 시즌에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왔을 때 뭐 단기적인 급락이었죠. 코로나 공포에 의해서 팬데믹 공포에서 내려왔을 때 이때는 팬데믹이란 단어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뭐 패닉에 빠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조금 올라온 이 1600포인트 정도 부근까지 올라올 때만 해도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고점이다. 1600포인트대에서 고점 형성하고 1300포인트 깨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900포인트대를 봐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 빼곤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 이후에 1700포인트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봐라, 못 올라가지 않느냐. 1600에서 막혔어야 되는데 1700 정도 오버슈팅 나온 거다. 이제 하락이 나올 거다. 1300 깨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하락도 더 깊어져서 하락 N자형으로 길게 나올 거다. 이게 첫 번째 파동이고 두 번째 파동이 더 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때 그래서 인버스, 곧버스, 하락 상품 투자하세요라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아예 날라갔죠.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날라갔죠. 똑같습니다. 지금 또 여기에서 비관론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2550을 넘어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작년엔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럼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이번에도 나와도 요만큼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뭐 요만큼 비어있다고 50포인트 정도 비어있다고 칠게요. 자,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안 나오고 있죠. 왜? 외국인들이
싸게 받아가고 싶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구간에서 눌러놓고 싸게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12조 원을 싸게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났느냐? 글쎄요, 더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는데 더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 구간에서 싸게 이렇게 매수해놨다. 그럼 추후에 끌어올릴 때도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끌어올릴 수 있겠죠. 지금은 선물 가지고만 조절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를 밑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순수하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끌어올릴 때는 당연히 선물로 끌어올립니다. 선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선물을 고평가시키고 주식을 그 자리에 놔두고 선물을 쭉 끌어올리게 되면은 선물이 고평가 상태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선물을 매도하게 돼 있고 주식이 선물보다 싸니까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관한테 물량을 떠넘기면서 기관 매수가 쑥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게 프로그램 매매 이용한 외국인들의 지수 상승의 원리입니다. 그 준비,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조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작년 하반기 뭐 좋은 거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긴축, 이제 내일이면은 FOMC가 열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금리가 결정되겠죠. 올해 첫 금리 0.25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25에서 4.5까지 올라와 있는데 4.5%에서 목표 금리가 지금 12월에 발표된 게 5.1%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5% 혹은 5.25%가 목표 금리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번에 1월 말에 시작해서 2월에 결정되는 기준금리에서 0.25를 인상하고, 그리고 나서 2월에 0.25, 그리고 3월에도 0.25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5%가 된다. 그럼 3월까지 인상하고, 그리고 나서 6월까지는 지켜보는 겁니다. 한 분기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완화가 되고 잡히고 있다 보니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잡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 확인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5%대니까 이 6월쯤 됐을 때 0.25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연준위원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해 안에 뭐 금리 인하가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금리 인하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고, 지금 작년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내려온 거는 이거는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뉴스 기사 내보낸 거고, 이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내려오는 거는 어정쩡하게 한 세네 번 인하한다? 에이, 그걸로 유동성 크게 안 불어납니다. 예.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불안감에 의해서 시장이 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해요. 근데 미국의 GDP부터 시작해서 지표는 많이들 회복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는 기존부터 좋았고, 소비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연스럽게 위축되는데 생각보다는 잘 버티는 정도예요. 소비는 위축되는 게 맞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거 위축되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덜 위축되고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견조하게 잘 버텨주면서 하락하고 있다.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다. 급락할 줄 알았는데 아예 뭐 쇼크 수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비가 쇼크는 아니다라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수급, 왜 그러냐? 미국의 긴축 끝났다. 러시아 전쟁, 요것도 푸틴이 이제 뭐 정계 은퇴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은 얘기가 나오죠. 최악의 경우 핵전쟁 같은 것만 안 나오면 된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낼 때 개조를 해서 러시아 본토까지는 닿지 않도록 사거리 제한을 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게임은, 이 전쟁이라는 게임은 러시아가 승리할 수도 없고 우크라이나도 뭐 러시아를 밀어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승자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서로 상처만 남는 전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라는 원래 이렇게 비극적이고 슬프죠. 그러다 보니 이 전쟁 같은 경우도 만약에 따뜻한 봄이 오면 협상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2월 정도부터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서로의 이제 격차, 이 원하는 게 크다라는 거는 이미 서로 확인이 됐죠. 그렇다면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양국이 좁히기는 어렵다. 그럼 제3국이 등장을 해서 제3자가 등장해서 뭐 지난 노르망디 회담처럼 4자 회담 같은 경우로 해서 제3자가 중재하는 역할, 중재를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성 열리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봉쇄 같은 경우도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중국이 2월 하순까지 아직은 시기상조고 한 달 정도 지켜보자. 그래서 위험도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도면은 그래도 비자 발급도 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봉쇄 해제가 초반에야 당연히 패닉이 나오겠죠. 뭐 수많은 사람들 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당연히 패닉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초창기처럼 뭐 다 죽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정도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산율이 전염률이 높을수록 전염이 높을수록 이거는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사망률이 낮다라는 거. 반대로 사망률이 높은 에이즈나 이런 거는 전염률이 매우 낮다라는 거. 이런 거 기존의 메르스랑도 다 비교해 드리면서 초창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메르스랑 다르다. 이건 사스에 가까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중국에서 부양책을 펼치게 되면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가격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소비도 다시금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역 쪽이 활발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물론 이거는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 해당되죠. 어찌됐건 중국이 봉쇄가 해제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죠. 공급망 해소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3대 악재가 모두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작년 기술적 반등 나온 만큼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나가는 구간이고 이게 박스권으로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초입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이제 2550포인트를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봐요. 저는 이 구간에서 상반기에 한 2650, 2750까지만 해줘도 되고 하반기까지 해서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저는 이게 3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2000포인트 후반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세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740포인트 구간에서 돌파는 못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코스피가 음봉 두 개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구간에서 코스닥은 안 밀리고 있죠. 코스닥 이거 넘어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코스닥이 견조하게 버틴다, 잘 버텨준다, 혹은 코스닥이 양호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정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조정받을 때 코스피가 좀 견조한 편이다, 이건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지금 시장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틀 동안 조정받는 거 오히려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올라와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좀 올해 작년에 우리 계좌가 많이 웅크러들고 좀 이제 속상했었잖아요. 그런 만큼 올해는 토끼띠에를 맞이해서 2단 점프, 3단 점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서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이 감사는 없다,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하락이 강하게 나왔는데 62,500원 요 구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어제까지만 잘 버텨줘 오늘 이슈에 의해서 밀어내렸다. 그러면 뭐예요? 62,500원 공방이에요. 이 구간에 기존에도 계속 강력한 저항 그리고 지지 흐름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중요한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2,500원 다시 한번 뭐 재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 상승률보다는 나은 정도 수준은 보일 수 있다. 주도주가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삼성중공업 같은 이 조선주 같은 경우 오늘 강력한 흐름을 보면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뭐 현대비포조선도 그렇고
올해도 수주 그리고 호실적으로 이제 조선주는 다시 한번 뭐 회복 구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 중에 조선주가 있었는데 계속 고점 두들기다가 연말에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대장주인 현대미포조선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메말라 있죠.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선주보다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 CES 관련하고 로봇 관련주 관련하고 해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못 올라오고 있는데 순환매가 한번 쓱 도는 타이밍에 조선주는 실적 얘기 나오면서 올라올 겁니다. 실적 얘기는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분기부터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이 나온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미포조선이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작년에 3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이 됐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고 4분기까지 이렇게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연간 단위로도 흑자 전환이 되고 이제 흑자를 늘려가는 한 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선주 관심 가져보면서 뭐 항상 말씀드리는 뭐 성강 밴드부터 시작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뭐 이런 쪽도 함께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로봇주는 뭐 다시 한번 보고 가야겠죠. 죽지 않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죽지 않으면 로봇주는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휴식 구간 다시 한번 뭐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뭐 시총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1조 5천억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으로 이제 2등주 휴림 로봇 쪽으로 올라왔는데 휴림 로봇이 2,9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야지 얘는 세질 수 있죠. 기존에도 작년에도 강력한 저항 지지를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2,900원은 중요한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이게 삼성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이 로보스타 같은 LG그룹 쪽으로 쓱 넘어가죠 수급이. 그래서 제가 삼성그룹 쪽 당연히 삼성이 진출하면은 큰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로봇은 과거부터 LG가 진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강력한 모습 보이면서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벌써 2배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배 딱 터치하고 요 32,000원 구간에 싹 걸려 있는데 요 구간 유지하면은 조금 쉬었다가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유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뭐 정리했다가 추후에 보는 게 낫겠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하면서 이제 뭐 국정과제라던가 정부 정책의 수혜주 쪽으로 꼽힐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도 위쪽으로 이제 32,000원 돌파 시도했는데 돌파는 못했습니다. 이게 넘어가야 돼요. 못 넘어가면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LG그룹 쪽 투자 기업 쪽으로 좀 넘어왔다 보시면 되고 RS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SPG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RS 오토메이션도 이제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하고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죠. 자, SPG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 쪽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T로보틱스라던가 라온피플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다 쉴 때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로봇주가 언제 휴식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한 타임 쉬는 구간은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사이를 오늘은 뭐 비대면 진료 같은 이 유비케어나 뭐 이런 인성정보, 뭐 비트컴퓨터 이런 정보 항상 뭐 세트로 말씀드리죠. 여기에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뭐 항상 세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신흥 강자인 라이프 시멘트스나 뭐 이런 쪽 이런 쪽을 같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 쪽으로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메디아나 같은 경우가 항상 비대면 진료 쪽은 환자 감시 장치 쪽으로 해서 항상 뭐 필수로 이제 국정과제나 이런 쪽으로 뭐 시범 서비스 같은 쪽으로 항상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메디아나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에서는 청정 수소 산업에 327조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연료 전지 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두산 퓨얼셀이 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도 에이 짧게만 보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S 퓨얼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연료 전지 쪽 크게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동아화성 같은 경우가 동아 퓨얼셀이 이제 강력하게 모멘텀을 갖고 과거에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 동아화성 정도만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였다. 그리고 유니크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였다. 6,500원을 못 넘어갔는데 6,500원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JN케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6,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 넘어가면은 JN케이터는 사우디 얘기하면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소 추출기 100대를 수출해서 이제 사우디 자회사랑 그 아람코의 자회사랑 지금 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국정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N케이터의 이 수소 추출기 기술력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수소 산업 얘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미 나온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85,000원도 가능성 있지 않나 보이는데, 한 번 두 번 건드리면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 루마니아에서 군 관계자들이 이제 뭐 한 방안에서 이제 K2 전차하고 레드백 장갑차를 한번 시승한다라고 하죠. K9 자주포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뭐 또 방산 쪽 대장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 마찬가지로 K2 전차 쪽으로 해서 뭐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좋았던 종목들이고, 뭐 그 외에 보면은 뭐 LIG 넥스원이나 이런 쪽 뭐 같이 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순환매 정도로 보시고, 핵심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정도 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탄두나 이런 쪽까지 뭐 관심을 갖는다라면 풍산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돈 관련 쪽에서 이제 탄두를 개발하는 이제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핵심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이렇게 방산 쪽까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매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뭐 이슈가 이미 나오고 오늘 이제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23만 원 도전하고 있죠. 23만 원 이렇게 지난번에도 걸렸는데 이번에 한번 걸리고 다시 한번 뭐 도전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삼성 SDI랑 40조 양극재 계약이에요. 2025년까지 양극재, 연극재 모두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양극재 1위도 이러면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항상 얘기가 따라오는 게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호수 가치가 뭐 250조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리튬 광산을 한동안 뭐 손실이라고 팔아먹으려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 그동안 손실 보고 있었는데 이제 막 뭐 빛을 보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몇 년 전이었죠. 팔아먹으려고 했던 뭐 상황을 생각하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을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리튬 호수가 굉장히 지금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저는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쪽에서 뭐 대형주 중에선 가장 뭐 핵심이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연말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18만 원일 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작년에 11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11만 원만 가면은, 11만 원 구간만 가면은 이제 돌파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4만 원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 가고 쉴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멋진 모습 계속 보인 이후에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고, 28만 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연말에 말씀드렸죠. 28만 원 구간이 딱 말일날 말씀드렸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뭐 가장 강력하지 않느냐. 과거에 포스코 캠텍 시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미 10배가 올라오긴 해서 10배가 넘게 올라왔죠. 포스코 케미칼이 10배가 넘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고평가 수준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평가인데, 지금 나오는 수주 물량이랑 보면은 한 2년 뒤면은 지금 주가가 고평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먹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친환경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함께 보시면 되고, 조금 조용한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미국에 뭐 대규모 투자 얘기 나온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점을 낮추는데, 요 고점 낮추는 걸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요 중심값 정도만 돌파한다. 47,500원 정도 되겠죠. 47,500원 정도만 돌파한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태양광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아직 수급이 안 돌았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포스코 그룹주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넘어갔는데 친환경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저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조금 시장이 좀 돈을 좀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